지금부터 특별 세션 3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비해 국내 정착 및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게 현실인데요. 특히 고급 인력의 국내 취업 희망률은 50%가 넘지만 실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미미한 현실입니다. 이번 특별 세션 3에서는 유학에서 취업까지 유학생을 고숙련 국내 인재로 육성하는 전략을 주제로 외국 유학생이 고숙련 인재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박혜경 한동대학교 학사부총장께서 맡아주시고 오정은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교수님, 문상준 사람인 비즈서비스실 실장님, 라우라 틸류테이 현대건설 IT 지원팀 매니저께서 발표와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경 부총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 기업, 정부, 또 대학, 그리고 또 당사자 이렇게 유관된 분들과 또 관련해서 유관된 많은 단체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와 또 노동시장의 유지가 현안으로 대두된 지가 벌써 몇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모여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기업하고 인력을 연결시키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학생으로 와서 또 기업에 취업한 또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고용 현황과 과제, 데이터로 본 실태와 정책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로 문상준 사람인 비즈서비스실 실장님께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매칭 현황 분석 발표, 두 발표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패널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보내주시는 질문들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이제 큰 주제가 이제 고숙련 외국인에 대한 거고, 정확한 발표 주제는 고숙련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주 활성화 방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주제가 오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지식 기반 사회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외국인 유학생이란 이미지로 떠올리는 그 사람의 모습, 어떠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개개인에 따라 또 기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그 이미지 중에서도 오늘은 고숙련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이미지로 외국인 유학생을 떠올리게 됐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유학생 정책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좀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우선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좀 이제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다양한 유학생의 유형,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취업 정주하는데 어떠한 환경인가,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또 불리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취업 정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러한 순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하여서 이제 정책 전문가들 또 교육학적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 다양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합의된 그 어떤 정책의 발전 단계가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이러한 시대 구분은 어떨까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아닐까. 그래서 2004년부터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한 2010년까지를 우리는 좀 도입기라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004년에 구체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되고 이제 2005년부터 시작돼서 다양하고 이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죠. 근데 당시의 유학생 정책은 좀 유학생 양적 확대가 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010년대까지는 2010년까지는 그 내용이 계속 좀 유지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까지 유학생을 이제 5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숫자 중심의 목표가 있었고 실제로 그 발표가 이제 실현이 됩니다. 오히려 조기 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학생은 많이 유치했지만 이제 중도 탈락 문제도 있고 또 유학 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학업 목적보다는 한국에 와서 이제 불법 취업을 하는 문제들, 즉 유학생의 관리, 유학생의 학업 성취 문제가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새롭게 또 유학생의 정책에 과제를 던져주게 되죠. 그래서 2010년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도전을 하면서 저는 2011년부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그냥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유학생의 어떤 학업 성취도 그리고 중도 탁날률을 막고 또 불법 체류로 넘어가지 않도록 학교가 그 유학생을 유치한 학교가 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 유학생 유학생 유치를 위한 이제 인증제를 시작한 거 2011년부터를 조금은 이제 정책을 도약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학생은 굉장히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목표의 대상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학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심으로 갔고 또 이 시기에는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오늘날 GKS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도 점차 과거에 그냥 정부 초청 유학생에서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이라는 어떤 국가 브랜드 조금은 명품 어떤 유학생 정책으로 발전하던 시기다 해서 저는 이때부터를 좀 도약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를 도약기로 한다면 지금은 좀 더 발전한 단계 아닌가 했는데 그 발전한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때부터는 유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우리 학교에서 목표한 대로 공부를 잘하고 중도 이탈 없고 불법 체류 안 하고 하면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학생을 우리 구성원으로 또 오늘 우리의 주제인 우리의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우수 인재로서 나아가서 취업하고 정주도 하고 영주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국적도 취득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시작된 것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2023년부터 아닐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자료에서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2023년 1월부터 이제 법무부에서는 새롭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전공 이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히 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실제로 졸업 후에 영주하고 나아가서 귀화까지 하는 정책이 도입된 것 이때부터는 조금 더 우리에게 유학생은 그냥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이라는 그런 좀 더 성숙한 정책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많은 과제를 또 도전하는 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중요한 국가의 전략으로서 유학생 정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참고로 여기 패스트트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패스트트랙은 처음에 법무부가 과학기술에 초점을 두고 특별한 이공계 특성화 기관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는 카이스트라던가 디지스트라든가 유니스트라던가 그러니까 무슨 울산과기대라던가 한국과기대의 졸업생이 한정했다면 곧 지금 11월 중에 회의를 하고 이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우수 학생들에게 졸업 후 어떤 취업 비자 대신 거주 비자로 곧바로 F2로 그리고 F5로 그리고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 귀화로 나가는 굉장히 빠른 단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일반 대학으로도 좀 확대하는 논의가 지금 11월 중에 이루어져서 곧 이제 K-스타 비자라는 것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2023년부터는 스터디 코리아 300K가 발표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유학생의 취업 연계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숨가쁘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유학생 정책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새로운 제도가 왔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기, 도약기, 그리고 성숙기로 지금 우리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그래서 유학생 정책이 지금 양적 확대도 계속 중요하고요. 또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한 거 나오는데 조금씩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점 확대되고 또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교수님 아까 저한테 살짝 부탁하셔서 지금 시간을 봤을 때 교수님 뒤에 있는 활성화 방안까지 가시려면 알겠습니다. 네,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학생 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 제가 처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체류 자격이 무엇이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전문학사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석박사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체류 자격에 따라서는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foreign student냐, international student냐 이 말씀은 사실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학을 목적으로 온 비자, 보통 이제 D2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는 이탈률이 생기면 굉장히 중요하고 안 되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책임을 굉장히 무한하게 집니다. 반면에 외국인 학생이란 것은 다양한 포린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왔는데 재외동포 비자일 수도 있고 결혼 이민자일 수도 있고 뭐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불법 체류라던가 중도 이탈에서의 관리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모두 다 우리의 학생이고 우리의 사회 구성원이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수 과정에 오는 학생도 있고 학업 학위 과정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이제 드렸는데 사실 자료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별로 보면은 정말 전공 학위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최근에 이제 어학연수, 한국어 연수 과정, 우리 비자 유형으로 보면 D4 비자, 그리고 학위 과정은 D2 비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 과정에 따라서도 또 분류가 되고 또 이제 학위 과정이냐 연수 과정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도 구분했는데 참고로 여자가 좀 더 많습니다. 국내 유학생은 또 90% 이상이 93% 정도가 아시아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급 유학생, 고숙련 유학생 중심으로 보아서 좀 대학원생을 조금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고급 인력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석사, 박사 나왔는데요. 사회과학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GKS, 우리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하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석사 과정이 많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금 한국은 정책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유학생들이 오게 되었고 그 중에 보면은 일단 아시아 출신이 이제 절대 다수다. 그리고 그 중에 국적으로 보면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게 현재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 같은 고숙련의 경우는 사회과학이 대다수다. 또 이제 전공별로 보면은 남녀 성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은 여학생이 다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좀 많습니다. 반면에 공학계열은 남학생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서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채용을 할 때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정말 취업을 하고 정주를 하기 원하는가, 원하는데 잘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서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
좀 사람들이 외국인 유학생 하면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보는 거, 또 지자체에서 보는 관점,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는 관점, 또 기업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학생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막 등록금 수입 이런 것을 떠올리는 차원에서 유학생으로 확보를 하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지방의 인구 위기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지방의 대학에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이제 주소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역 인구, 지역의 청년 인구로, 그래서 졸업 후 가지 않고 우리 고장에 남기를 바라는 지방 인구 위기 해소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 직원을 찾기 어려운데 외국인도 채용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시거든요. 어찌 보면은 한국인이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은 뭐 한국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러한 그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인보다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라 또 글로벌 역량을 가진 고숙련 인재고, 한국인에게서 찾지 못한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의 어떠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 정주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또 살펴보아야 되고 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에 제가 다양한 기대치 중에 좀 고숙련으로 초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고숙련이 누군가, 그 우수 유학생이 누군가라는 것은 합의된 정의는 없고, 제가 몇 번 이제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이 연구는 어떠한 유형을 우수 유학생이라고 한다 하고 좀 이제 거기서의 정의를 한 적은 있지만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정확히 고숙련 또는 우수 유학생의 어떤 통계를 딱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취업 정주를 하기를 원하는가를 보고 고숙련과 관련한 이제 유추를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지자체에 하면서 취업 박람회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 숫자가 나오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88%는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 실제로 저도 유학생들 인터뷰도 해보고 설문조사를 하면 대다수는 졸업 후 취업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뭐 2년은, 적어도 5년은 한번 취업해보고 그 다음 결정하고 싶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렵다. 기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한국 학생들도 취업은 어렵지만 취업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느 사이트를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아름아름을 쉽게 안다면, 유학생들은 그런 것에 더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제 나중에 또 토의가 될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취업이 됐는데 나중에 그 기업에서 비자 이제 보증을 못해서 안 된 경우도 있어서 한국의 그 행정체계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대상으로도 유학생 채용 의향이 있는가, 이제 취업 환경을 봤더니 기업들이 채용 의향이 있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채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왜 채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왜 도전을 못 하는가? 이 경우 보면은 일단은 굉장히 이제 어디서 무슨 정보를 구해야 될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왜 채용하고 싶은가를 물어보면은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이제 해외 신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유학생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학생을 채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가 한국무역협회가 2025년에 조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애로사항을 이제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해서 살펴보았더니, 유학생 이제 구직자들 정보를 모르겠다. 한국 학생은 사실은 뭐 어떤 자격증이 있다, 뭐 어떤 학교를 나왔다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유학생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지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하고요. 또 이제 많은 경우 채용을 해도 비자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겠다. 또는 이직률도 굉장히 잦아서 그 걱정이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실제로 채용을 할 관심은 있고 의사는 있는데 망설이다가 못했다
라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재의 채용 환경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유학생들 취업을 원하고 기업에서도 채용을 원하는데 잘 못하고 힘든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취업 정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정부만의 역할, 기업만의 역할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역할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어떠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한국 취업 시장에 맞도록 노력을 할 때 정말 그 기대하는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유학생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한국 학생 따라하지 말고 유학생이니까 잘하는 걸 해야 취업을 한다. 한국 학생 따라해서 한국 학생과 똑같아질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기업이 장점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유학생만의 장점, 한국 학생과 다른 차별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출신 국가의 문화를 잘 안다거나 국제적인 비교 이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졸업할 때 갑자기 취업하려면 한국 학생도 어렵기도 하고요.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한국에서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느 직종에 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라. 무엇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학하고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할 때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공부하면서 그때 알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는 준비, 그리고 취업 다음에 정주로서도 가능한 준비를 미리 설계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이제 토론 시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에서도 또 역할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고숙련 인재로 기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상담도 하고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많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유학생이 그냥 한국어 잘하냐 못하냐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국적만 보고 그 국적이 곧 개인은 아닌데 국적으로의 사람을 평가하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차별인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생 개개인의 특징 그리고 유학생의 잠재력을 잘 보아주고 이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무엇보다도 유학생이 취업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뭐 비자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유학생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좀 비자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대학이 채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외국인 채용을 하고는 싶은데 못한다고 하지 않고 구체적인 좀 채용 시스템, 그리고 이 유학생이 뭐 이직률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학생이 장기 군속할 수 있는 환경, 저는 이제 사내 다문화 환경 조성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다문화 이해 교육, 사실 학교 현장은 요즘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인데 뭐 기업에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문화 존중하고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사회도 지역 단위 유학생을 뭐 지역 기업과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해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 이제 학위 취득한 유학생 많이 문제 나오는 비자 바꾸는 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다 하는 것을 좀 일반 외국인보다 유학생에게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의 맞춤형의 준비도 잘 돼 있다면은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그 비자 행정을 좀 개선해 주는 거, 그리고 유학생 취업을 기업의 책임이라고만 하지 않고 취업을 하도록 독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 또 유학생 정책이 그냥 교육의 영역만이 아니라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 노동시장과 연계된 고용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유학생 정책, 고용 정책, 이민 정책의 그 주무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유학생의 국내 취업 정주의 그 무게감을 알고 노력하는 과정, 특히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가 이 유학생 취업 정주의 중요성 강조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좀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가 워낙 방대하게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서베이를 하신 자료여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약 1분만 오버해서 아주 잘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표해 주신 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매칭 현안 분석, 기업의 입장에서 문상준 사람인 비즈서비스실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 특히 유학생의 국내 채용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사람인의 문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인에서 현재 그 외국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코메이트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앞서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서 사실 기업의 역할까지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마 제가 이야기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거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청중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과연 이게 기업의 인사 담당자일까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유학생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 세션에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쨌든 채용 시장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제가 어쨌든 채용 서비스를 현장에서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그 실제 외국인 유학생분들에게 취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까지도 조금 간략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마 모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현재 2025년도 한국의 채용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의 채용 시장의 현황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게 아마 연초에 조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현상 유지 혹은 긴축 경영을 기본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을 운영하는 것을 25년도의 계획으로 삼아 왔었고요. 사실 특정 몇몇 산업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의 운영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특히나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축소를 해가면서 기업을 운영해온 게 올해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외국인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국의 채용의 형태는 그 신입 공채를 기반으로 하는 채용이 그 가장 기본적인 채용 형태였었는데요. 작년부터 사실은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들이 우선시되는 그 방향으로 전체 채용의 방향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채용에서 신입을 채용한다라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경력직을 채용한다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 올해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한국의 채용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사실 한국의 채용 시장의 현황과 좀 무관하게도 외국인의 채용 현황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작년 24년을 기준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기준에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100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단순히 지금 유학생이나 그 실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국에 아예 살고 있는 저희가 비자 유형으로 따지면 F비자라고 이야기하는 비자 유형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율이 많이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저희 전체적으로 한국의 채용 숫자들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외국인의 채용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제가
이번에 발표의 주제인 유학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유학생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다음 세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의 인구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임은 아마 여기에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부터 한국의 출생률은 1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요. 아마 올해는 0.72 수준까지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신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점차 감소할 거라는, 신규로 유입되는 근로 인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25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이야기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숫자들은 그냥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82만 명 정도의 노동력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숫자의 부족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이 보았을 때 약 10년 후 정도 되면은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문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국내에 있는 한국 인력만 가지고는 실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인재유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OECD 가입 국가인 38개국 중에서 현재 한국의 인재유치 경쟁력은 25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그 경제력 순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매우 한국은 매력적인 그 외국인 인재들의 경쟁력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학생들에게 그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친한 인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에 있는 유학생은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 한국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학생들은 사실 외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인재들에 비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채용 후 재교육이나 재교육과 같은 것들을 기업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학생의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본국과 한국어 두 가지의 언어를 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재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DNI 지수라고 하기도 하고 DEI 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다양한 문화의 배경을 가진 인력들을 채용한 기업들이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수치는 연구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해외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는 보통 35% 정도의 생산성이나 성과가 더 높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아까 전에 앞장에서 저희가 설명드렸었던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 근로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사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해외 유학생들을 한국에 정주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우수 인재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학생들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뭐 아까 전에 앞선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25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86%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남아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충만하나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 남아서 취업에 연결되어서 남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7.5%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 정도만 현재 졸업 후 한국의 기업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업의 입장, 유학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학생 측면에서 왜 이렇게 한국의 기업의 취업이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내부에 있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유학생들에게 가장 취업이 잘 열려 있는 부분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 첨단 기술의 영역의 부분들은 사실 언어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 그 기술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인문 계열에 속해져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에 학습을 하고 있는 유학생은 17% 정도 수준밖에 현재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수요와 유학생들이 본인들의 전공과는 조금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생들이 인문 계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한국에서의 취업이 좀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유학생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GKS 장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국에 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무분별하게 사실 학생들을 뽑아서 한국으로 들어온 유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사실 대부분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측면에서의 수요는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학생들 측면에서 좀 유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오해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꼭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라는 비중이 73%가 아니라 우리는 내국인을 채용하는데 그 포지션에 외국인이 지원을 하더라도 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가 73% 정도라고 봐주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준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고숙련 인력에 대한 갈증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뽑겠다라는 기업 사이드의 인식 측면은 많이 개선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은 저 수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숫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 채용에도 많이 열려 있다. 아마 저 숫자는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외국인 채용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 유학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실제 비자 발급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무지가 가장 많습니다. 좋은 기업, 대기업들에서는 당연히 그 채용에 대한 전문 담당자가 기업 내에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서 뭐 유학생이건 외국인이건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사실 최근에 국내에 많이 생기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은 사실 그 인사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첨단 기술을 이용한 채용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절차,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을 꺼려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정책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유학생은 거의 단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D2 비자라고 불리우는 학업 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취업 준비 비자라고 불리우는 D10 비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최종 취업을 하기 위해선 유학생이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비자 유형은 E7 비자라고 불리우는 전문 비자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E7 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지원 가능한 풀도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매우 다양하고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비자 발급에 대한 장벽들이 현재 많은 그 채용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파편화라고 불리우는 부분들, 사실은 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러한 비자 제도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습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실질적으로 바쁜데 예를 들면 올해의 E7 비자와 관련된 급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낮아진 정책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그러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거나 작년까지의 인터뷰에서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은 E7 비자를 발급해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생각보다 너무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사실 그 정책이 올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의 담당자들은 그러한 변화의 사실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은 그 모집에만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취업까지의 연계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이제 마무리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학생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E7 비자의 발급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기업은 E7 비자가 무엇인지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E7 비자를 우리가 발급에 대한 스폰서를 했을 때 얼마나 그 지원자들이 선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고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 전체 공고 중에서 E7 비자를 지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비자 그 공고는 채용 공고는 5%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5%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국인을 채용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원도 받아주겠다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유학생들의 비중에서 10%밖에 되지 않는 유학생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그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변화들로 인해서 그 유학생들의 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제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유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유학생분들은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취업 정보도 습득해야 되고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 하나하나 취업 단계를 거칠 때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모두 해결해 나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채용 정보를 모아주는 서비스, 이력서 작성, 한국식 이력서 작성이겠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들까지 이분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유학생분이 여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생분들에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취업을 준비하실 때 무분별한 내 전공과 상관없는 무분별하게 기업을 지원을 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시는 것보단 내가 꼭 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국어 어학 능력을 꼭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어학 능력은 실질적으로 시험 점수로도 나타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현장에서는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신경 쓰셔서 유학생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무 실장님께서 기업의 입장에서 또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그 현황과 실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 가지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무 실장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질문이 벌써 3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인 질문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들에 따라서 토론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아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굉장히 귀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라우라 틸류레이 현대건설 IT 지원팀 매니저 분이 계신데,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관문을 뚫고 통과하셔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신 우리 라우라 씨의 일종의 취업 성공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 미리 또 준비하셔서 제출하신 내용도 있으시니까 간략하게 그 부분을 좀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IT 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라우라 매니저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한국어가 좀 서툴릴 수도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이유는 아까 실장님이랑 교수님 말씀 것 같이 정부조정 장학생 GKS 학생으로 왔고요. 그래서 작년 8월 때쯤에 이제 대학원 석사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도 근무하고 있는지 1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경우에는 GKS 학생이어서 비자 받을 때도 포인트 조금 추가적으로 포인트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취업 과정이 비교적으로 조금 쉬운 거라 제 친구들 얘기만 들어보면은 지금 아주 다양한 제도적, 실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도 지금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 취업하고 싶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아니면 오래 시간 동안 일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서 한국을 떠난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약간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한국인 직원도 뽑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제 외국인들을 뽑을 때는 한국인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학생은 제가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G10 구직 비자로 이제 학생에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G10 비자도 최소 3년 정도 이제 보유할 수가 있고 6개월마다 바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G10 비자도 이제 포인트별로 받는 거라 그것도 좀 두려워하는 유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기업들 외국인 채용에 신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약간 토픽 별도로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약간 실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어를 뭐 토픽 5급이든 6급이든 따더라도 막상 이제 입사하고 취업하고 하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나 아니면은 상사한테 이제 보고 드려야 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말을 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입사하고 해결되는 문제라 이제 제 주변을 보면은 대부분 외국인 석박사 학생들은 한국어를 아예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저도 포함해서 영어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한국어 수준은 약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수준의 친구들이니까 이제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취업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제한적이고, 아니면은 아예 외국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채용 분야가 마케팅이랑 약간 영업 그쪽에서 집중하고 있어서 저처럼 뭐 공학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인문학 아니면은 뭐 패션, 디자인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취업할 때 좀 힘든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마케팅, 영업 이런 거를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완전 이득이긴 한데, 근데 기술 그냥 전문 분야들 사람들한테 조금 훨씬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학생은 D2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구직 비자를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전문 비자로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취업을 하고 E7 비자로 바꿔도 그 E7 비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5명당 외국인 1명만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명 이상 있는 회사면은 그 중에 4명 이상 외국인은 못 뽑고요. 그리고 왜 그 E7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두려워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건 매출 조건도 있고, 아까 실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연봉 조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왜 이 유학생을 뽑아야지 약간 이런 사유서도 적어서 서류로 발급해서 이제 보내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과 같은 회사에서 뭐 채용되지만은, 근데 만약에 전공이 아예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공학과에서 나오고 뭐 마케팅 쪽으로 가면은 이런 전공이 아예 다른 사람을 우리가 왜 뽑는 건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니까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많다고 했던 것도 이제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우리는 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 못 갈 것 같아서 우리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조건들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학생 G2나 유학생 아니면 구직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인이 매우 긴장하신 거에 비해서는 놀라운 정말 발표를 잘 요지를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라우라 씨에게도 질문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질문들을 많이 검토하고 준비를 했는데 플로어에서 질문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려고 했었던 질문들의 양을 조금 더 줄이고 플로어에 올라오는 질문들 위주로 시간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은 다 발표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제가 먼저 그러면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오정은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 그 정부와 기업 또 학생들 각각 지금 보면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사실 이 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이 주제에 이제 좌장을 맡아서 대학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은 한국의 취업을 위해서 유학생을 데려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저희는 교육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문제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니즈들이 워낙에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병목 현상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곧 풀릴 것 같지만 이것도 누군가가 신경 써서 정책적으로 열심히 뚫어내지 않으면 그 정확한 타이밍에 저희가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저는 우려점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 정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실행 모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많은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한 것이 이제 대학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해 왔는데 유학생은 그 의무에서 좀 자유롭게 유학생은 대학이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 증거가 많은 대학들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학이고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고를 좀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뭐 진학률이라던가 취업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인데 외국인 유학생은 사실 취업률에 뭐 어떤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많은 학교들이 유학생을 이제 유치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유학생 정책도 바뀌고 있고 사회적 인식도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인력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라는 기대가 있을 때 대학의 역할도 이제 유학생하고 외국인 학생과 내국인 학생을 구분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학교 유학생은 모든 전국 대학의 유학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국적 분포라든가 주로 학위 과정이라든가 다른데 우리 학교는 이제 유학생 유치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유학생회가 잘해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유학생들은 우리 학교 졸업 유학생들은 어떤 분야에서 장점을 가진 그러한 유학생들이란 것을 이제는 대학이 맞춰가고 노력을 해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을 하고 대학이 홍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업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대학이 유학생의 취업에 그게 깊이 개입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중도 이탈 안 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오늘날 유학생은 다양한 그 인식 중에 대학에서 유치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때 그것이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지역대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지역을 넘어서 국가 차원일 수도 있고 여기서 유학생의 활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도 학교를 위해서도 유학생을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책무로 이제는 좀
발전시킬 단계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정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요. 100% 200% 동의합니다. 입학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그 선에서 대학이 지금까지 그 국제 교류 협력 부서라든지 또 대학 전체의 어떤 업무가 사실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한 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와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와 있는 대학들은 7,000명 선에 와 있어요. 외국인 학생만. 네, 7,000명, 6,000명, 6,000명, 5,000명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대학의 인식도 좀 변화해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또 노동 인력의 문제, 또 인구의 문제, 또 현실적으로 그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서 동문이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일하게 그 학교를 수학하고 동일한 교육의 것을 받아서 나가는 학생인 만큼 대학부터 사실 좀 그 대학 정책을 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문상준 사람인 비즈 서비스 실장님,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학에서 나온 사람, 그 다음에 기업의 니즈, 그 가운데에서 서 계시는데, 또 정부의 비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병목들이 지금 딱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니즈는 다 있는데,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만약에 보신다면, 아니면 가장 먼저 쉽게 풀릴 수 있는 병목이 있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병목은 뭐 사실은 이게 딱 뭐가 하나가 가장 큰 병목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도 그 산업군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고요. 그 채용하려는 인재의 직군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가 이게 병목이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지금 말씀 주신 병목들은 지금 매우 빠르게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매우 빠르게 개선이 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장 큰 병목은 아무래도 아직은 행정과 관련된, 비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병목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사람인 내부에서도 조금 경험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들을 진행을 해봤었고, 실제 채용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사람인이라는 기업에서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인 플랫폼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했었던 기업들이었었는데, 실제 채용을 확정하고 나서 비자 발급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이 채용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직은 비자라는 것들이 그 어쨌든 이게 법무부나 이런 조직 입장에,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법 체류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뭐 고숙련 유학생들 좀 유학생들인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장치들을 신규로 개발해서 이런 비자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주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빠르게 현재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발표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학생분들 스스로 어학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사실 가장 빠른 병목을 헤쳐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유학생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그 유학생분들끼리 경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업의 채용 시장에 뛰어들 때는 그 한국인 학생들과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 결국에는 동일한 포지션을 두고 한국인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경쟁을 할 때에는 사실은 유학생들만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학 실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신다면 사실은 오히려 취업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연관되는 질문인데 혹시 그 떴나요? 제가 지금 팝업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 여기 남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우리 라우라 씨에게 바로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경쟁력으로 인해 지금 현재 기업에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자리는 외국인 대상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내국인 외국인 다 합해서 대상의 공고였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작년 9월 때 처음으로 국내 유학생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인 대상 유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공고를 보고 그 당시에는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쟁력 경우에는 제가 지금 IT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도 컴퓨터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전공이랑 이제 맞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그 GKS 창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몇 명이긴 하지만은 인사팀에서 보통 이런 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GKS 학생이었고 전공도 맞았고 면접 볼 때도 나쁘진 않아서 채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라우라 씨 모셔간 기업의 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라우라 씨 질문이 워낙 많아서요. 이건 아마 같은 전공을 한 유학생분이 혹시 질문을 지금 현장에 계신지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팝업 눌렀습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한국에서 컴공 석사 취득한 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한국 가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학문적 메리트 때문인지 문화적 관심으로 오신 것인지, 너무 개인적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고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제 학사를 나왔었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정보 시스템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사도 할 때쯤에, 그때는 2021년 코로나 때쯤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석사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국내나 해외로 이제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옛날에 저는 문화적인 관심이 한국에 대한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세이라는 걸그룹이 있어가지고 한국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부터 시작했고요. 그때는 GKS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나오는 장학금들도 있었는데, 저는 한번 이제 학사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1위 대학교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GKS 한번 지원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아직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취업까지 됐으니까 너무 한국한테는. 그래서 공공 석사 취득한 게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는 이제 한국은 지금 완전 발전하고 뭐 인프라 쪽에서도 완전 뛰어나게 완전 너무 약간 잘 발전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라도 완전 빨리빨리 하고 발전도 빨리 했다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랑도 얘기했을 때는 한국 가면은 한국도 이제 나라도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완전 안전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저 전공에 맞게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부모님도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때 뭐 취업하게 돼서, 그래서 석사도 취득한 게 완전 장점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정은 교수님께 질문이 실명을 달아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팝업 누르면 실명까지 뜰 것 같은데요. 네, 유학생 한국인 학생 구분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대학에서는 많이 그렇죠, 언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혼합해서 교육하는 경우와 분리해서 교육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다는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주정규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이 요즘에 유학생 전담으로 하는 과정도 만들고요. 또 상관없이 유학생이든 한국인이든 같이 수업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이것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외국도 그렇게 유학생 전담이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한국의 특성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유학생과 원칙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유학생이다 한국인이다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반을 따로 나누었을 때 그 과정에서 자칫 유학생은 한국인과 다른 레벨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유학생만 또 같이 공부했을 때의 장점은 처음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이 이렇게 그 글로벌 영어권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온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 수도 있고, 또 하나 많은 유학생들이 사실 외국도 비영어권 국가에서 그냥 영어 수업으로 전개하는 경우도 있을 때 그 영어 수업으로 하면은 영어권 국가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글로벌한 언어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과 같이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 의기소침해지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면은 유학생의 장점을 살린 반을 개발하고 유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는 이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적으로는 사실상 외국인 학생, 한국인 학생이 같이 있었을 때, 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나는 외국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살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올 필요도 있겠고요. 우리 한국 학생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때문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 높은 그러한 전공이기도 한데요. 보면 외국인 학생이 어떠한 그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한국 학생도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뭐 예컨대 저희는 국제 이주에 대하기 때문에 비자 제도, 무슨 국적법, 귀화 제도 이런 걸 하면 한국의 이제 뭐 귀화 제도에 얘기하면 베트남 학생이다 하면 베트남 귀화 제도를 하면 굉장히 비교 교육이 되는데, 그때 베트남 학생 없으면 우리는 베트남 귀화 제도 모를 거거든요. 즉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인 학생, 한국인 학생은 서로 또 배워가는 부분, 그래서 한국인 학생이 또 서로 글로벌 어떤 인식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외국인 학생 본인도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그리고 피해의식보다는 당당한 주체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교육했을 때 서로 배우는 점, 따로 배웠을 때는 의기소침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한국 유학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외국 생활인지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양쪽은 서로 다른 목적이겠다. 그렇다면 학생도 한국에 왜 유학 오는지에 따라서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 실장님에게 질문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외국인 채용 관련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각각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기업을 대표해서 답을 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운 영역의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그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채용의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비자 제도가 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어디에 공고를 하거나 이러는 정도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들 대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간담회가 돼도 좋고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려도 좋겠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그 인사 담당자 결국엔 채용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담당자들은 인사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들이 모든 정책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가 사실 제일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채용을 담당하는 전담 팀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인재를 관리하는 사실 팀들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 이러한 외국인 채용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 채용을 가장 활발하게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중견기업 이하의 중소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인데 사실 그런 기업들은 기업 내에 인사 담당자가 1명 혹은 저는 0.5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만 채용이나 뭐 인사만 담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업의 총무 뭐 필요로 하다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더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되면은 만약 그 기업 특히나 중견기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기업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의 지원 제도라든지 정책들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굳이 알리지 않아도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몇 가지 대학과 어떤 취업 아니면 제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서 대학이 있고 기업이 있고 학생 당사자가 있지만 결국에 샘물을 제일 먼저 파야 되는 쪽은 전 정부가 나설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장애인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정책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에 일종의 페널티 제도를 마련했잖아요. 그 저희 학교 현실에서는 그게 굉장히 사실 현안이기도 하거든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고용해야 되는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기업 측에서는 해마다 몇십억에 해당되는 이제 페널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동문이 장애인을 고용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카페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한 그 모델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본인의 기업을 어떤 쪽으로 확장을 했나 하니까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은 그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서 지금의 꿈은 전 세계의 80개국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작년에 저희 학교 와서 발표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청년들도 한국인 청년들도 지금 취업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청년들 유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더 유리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에 또 이해 충돌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갈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어떤 시점에서 그거보다 더 상위에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니즈가
인식이 될 때, 공유가 될 때는 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빨리 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라우라 씨에게 질문이 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또 라우라 씨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법 누르고요. 한국에서의 취업, 거주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그 당시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 취업하고 뭐 5년이라도 한국에서 조금 더 일을 하고 한국의 취업이랑 뭐 조직 문화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알고 이제 그 이후에는 결정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입사하고 취업하고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이제 목표가 생겼더라고요. 이제 거주를 조금 더 계속하면 어떨까 싶고 한국도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한 조금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나라도 마음에 들고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괜찮은 데에서 뭐 집도 사고 이런 좀 목표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제 살고 싶은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잘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차원에서 취업 정주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해외와의 사례와는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소속되어 있는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 아니고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포항에 있고 경북도에 소속되어 있는데 경북도는 도 차원에서 사실상 좀 난리입니다. 각 대학들에게 어떤 뭐 사업을 참여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 정주율을 평가에 비중으로 넣기 시작했거든요. 정부 과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로컬 대학 사업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외국인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떻게 정주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은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고 한국인 학생에게도 또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오히려 우리 네. 라우라 씨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주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조건이 좀 더 있다면 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정주를 할 수 있을지 주변의 친구들의 또 이야기들 같이 포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대학 입장에서요? 아니요, 우리 라우라 씨 입장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주하기 위해서 네.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진다면 여기서 내가 뼈를 묻기까지 살겠다 뭐 이런 생각. 네. 뭐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류도 뭐 너무 유명하고 K-팝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와서 유학을 시작하고 이제 마음에 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부터는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약간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은 근로자다 아니면은 임시 여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언어를 좀 배우는 것도 완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개인별 좀 실습도 하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공이나 뭐 관심 분야에 맞게 좀 자격증 따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외국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임시 근로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랑 함께 성공하는 뭐 글로벌 콜릭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되게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저기서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력서 준비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조금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조금만은 노력하면은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이런 취업도 있고 뭐 애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그 나라에서 이제 영주도 하고 기여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네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죠.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라우라 씨 얘기하신 것을 저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와 같이 섞여서 산 게 그렇게 히스토리가 이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우리가 사회이고, 또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 소수자를 보듯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나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긴 하지만 저 끝에 해외와의 사례와는 어떤 점이 다를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의 학자가 아니라서 뭐 이게 이 아카데믹한 어떤 사례를 들기는 어렵지만, 제가 해외에서 유학생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정주하는 과정에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 나라는 짐작하시겠지만 미국이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어떤 언어가 모국어를 가지고 오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미국인화를 하는 그 동화되는 그 과정들이 학교 교육,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지역 사회, 그거보다도 더 역할을 했던 것은 저는 각 개개인의 미국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고 다 같은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문화적으로 많이 변해야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TV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래 이제 거주했던 외국인들이 매우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어떤 리얼리티 예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고, 또 성공 사례들이 그렇게 많이 모델로 소개될수록 외국인 학생들 또 외국인 또 취업인들에게 아주 격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이제 비자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비자 제도 변경하고 이럴 때 자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비자 주무부처 법무부인데,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비자와 다른 부처에서 생각하는 비자의 개방성이 굉장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비자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게 이제 보통 의견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학생도 대학도 기업도 비자가 문제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 문제이니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변경하면 좋겠다라는 그냥 문제요가 아니라 좀 제안을 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이제 국제 이주학이 이렇게 발전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비자라는 것이 주어진 것, 정부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아직은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항상 안타깝고, 저는 이제 전공에서 학생들에게 비자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유형 때문에 이런 제도가 됐고, 이것도 사실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역할 중에 또 비자가 큰 문제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바람직할 겁니다라는 것도 발전시키고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사실 협의해야지 문제예요, 힘들어요 하면은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도 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 실장님 10초만 말씀해 주세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국엔 지금 저희 한국의 산업이 제조업 기반에서 사실 서비스업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서비스업들은 결국엔 글로벌 서비스가 되는 게 거의 최종 목표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는 사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부터 성공까지 이르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유학생들과 같이 글로벌적인 감각을 좀 더 갖고 있는 인재들이 많이 채용돼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채용에서도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이 채용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들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력들도 빨리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라브라 씨, 한국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때까지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만 말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외국인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시 근로자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성공할 글로벌 콜릭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패널 디스커션도 마치고 세 분의 발제자, 발표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